세상이 온통 하얗게 변해버린 것 같았다. 장례식장 특유의 코를 찌르는 향냄새와 사방에서 들려오는 울음소리 속에서 나는 넋을 잃은 채 할머니의 영정사진만을 바라보고 있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세상에 홀로 남겨진 나를 거두어 키워주신 분이었다. 거칠고 갈라진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주며 우리 민우 할머니가 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셨던 그 따뜻한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한데 이제 내 앞에는 차가운 미소를 짓고 있는 사진 한 장뿐이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했다. 심장이 통째로 뜯겨 나간 것처럼 숨을 쉴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지독한 통증이 밀려왔다. 밀려드는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상주 자리를 지키는 내내 눈물은 마를 새가 없었고 정신은 아득해져만 갔다. 그렇게 내가 슬픔에 겨워 몸을 가누지도 못하고 있을 때 장례식장 입구가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검은 상복을 입고 다급하게 뛰어들어온 사람은 다름 아닌 고모였다. 무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생사조차 알리지 않고 연락을 끊고 살았던 고모였다. 할머니가 편찮으실 때도 병원비가 부족해 내가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전긍긍할 때도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추지 않았던 사람이었다. 엄마, 아이고 엄마, 내가 못 살아. 이렇게 갑자기 가버리면 어떡해. 고모는 장례식장이 떠나가라 통곡을 하며 할머니의 영정사진 앞으로 엎어졌다. 그 모습을 보며 내 마음속 한구석에서는 서늘한 의구심이 피어올랐지만 당장 내 슬픔이 너무 컸기에 깊이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 고모는 눈물을 훔치며 내 손을 꽉 잡았다. 민우야, 그동안 고생 많았다. 이 고모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이제부터는 고모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좀 쉬어라. 고모는 정말 슬픔에 잠긴 유족처럼 행동했다. 조문객들을 지극정성으로 맞이하고 장례 절차와 비용 계산까지 군말 없이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10년 만에 나타나 갑자기 손을 걷어붙이는 모습이 조금 낯설긴 했지만 나는 고모가 뒤늦게나마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하고 혈육인 나를 위로해주려는 줄로만 알았다. 장례가 치러지는 3일 동안 고모의 헌신적인 모습에 나는 마음을 조금씩 열었고 어쩌면 나에게도 아직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 남아있을지 모른다는 작은 위안을 얻기도 했다. 하지만 나의 그 멍청한 기대가 처참히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3일장마저 무사히 마치고 할머니를 차가운 땅에 묻고 돌아온 바로 그날 저녁이었다. 채 슬픔을 추스르기도 전 고모는 장례식장 대기실로 나를 급히 불러들였다. 민우야, 장례도 끝났으니 이제 서둘러 정리할 건 정리해야지. 다들 모였을 때 확실히 해두는 게 서로 편하다. 나까지만 해도 슬픔으로 가득 차 있던 고모의 목소리에는 이제 부드러움 따위는 찾아볼 수 없었다. 고모의 눈빛은 무섭도록 차갑고 계산적으로 변해 있었다. 할머니 명의로 된 3층짜리 상가 건물 말이다. 그거 이제 어떻게 할지 결정해야지. 평생 엄마 밑에서 고생한 사람은 나고 이제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이 관리해야 하지 않겠니? 고모의 입에서 상가 건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머리를 망치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고작 몇 시간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장례식 내내 눈물을 흘리던 고모의 모습, 적극적으로 장례를 돕던 그 모든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며 소름이 돋았다. 고모의 목적은 처음부터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애도가 아니었다. 오직 할머니가 남긴 유산, 그 상가 건물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돈 앞에서 혈육의 정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한 그 탐욕스러운 얼굴을 보며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고모, 할머니 돌아가신 지 이제 겨우 하루도 안 지났어요. 어떻게 벌써부터 재산 이야기를 꺼내실 수가 있어요? 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따지듯 묻자 고모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가방 안으로 손을 집어넣었다. 민우야, 세상이 그렇게 네 생각처럼 감정적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란다. 나도 아무 대책 없이 이러는 거 아니야. 그리고 고모가 가방에서 꺼내 내 눈앞에 툭 던지듯 내려놓은 것은 누렇게 빛바랜 서류 한 장이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유언장이라고 적혀 있었고 그 밑에는 할머니의 이름과 함께 생전에 사용하시던 인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내 눈을 의심하며 서류를 바라보는 나를 향해 고모는 턱을 치켜들며 차갑게 선언했다. 여기 똑똑히 적혀 있다. 엄마가 가진 상가 건물과 모든 재산은 전부 이 고모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이야. 할머니가 직접 도장까지 찍으신 거니까 딴 말할 생각은 마라. 민우야, 할머니께서 남기신 유산 말이다.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 유언장대로 처리하면 돼. 고모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가방에서 낡은 서류 한 장을 꺼내들었다. 할머니의 필체라고 하기에는 어딘가 어색한 글씨들이 가득한 종이였다. 가슴 한구석에서 서늘한 의구심이 피어올랐다. 평생을 할머니 밑에서 자라며 그분의 성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나였다. 돈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누구보다 철저하셨던 할머니가 10년 넘게 연락 한 통 없던 고모에게 상가 건물과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건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았다. 고모, 그 유언장 제가 한번 자세히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께서 평소에 저한테 하셨던 말씀이랑 많이 달라서요. 내가 손을 뻗어 서류를 확인하려 하자 고모의 눈빛이 순간 날카롭게 빛났다. 고모는 마치 귀중한 보물이라도 빼앗기지 않으려는 듯 재빨리 유언장을 낚아채 다시 가방 깊숙이 집어넣었다. 그러고는 불쾌하다는 기색을 숨기지 않으며 쌀쌀맞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 지금 이 고모를 못 믿겠다는 거니? 내가 설마 죽은 내 할머니를 두고 거짓말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어른이 알아서 정리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까탈스럽게 굴어? 고모의 과도한 방어적인 태도에 나는 확신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곧장 할머니와 함께 살던 옛집으로 향했다. 집안을 샅샅이 뒤져 할머니의 흔적을 찾기 시작했다. 장롱 면포 깊은 곳, 할머니가 항상 중요 서류를 보관해두던 자개함으로 손을 뻗었다. 함은 텅 비어 있었다. 할머니의 주민등록증과 인감도장, 수십 년간 모아두신 예금 통장들은 물론이고 그 문제의 상가 건물 소유권 등기 권리증까지 단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 내려갔다. 고모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슬픈 연기를 하기 전 이미 이 집을 다녀갔다는 증거였다. 돈 앞에서는 혈육이고 뭐고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막상 눈앞에서 마주한 탐욕은 생각보다 훨씬 더 추악했다. 상황은 생각보다 더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며칠 뒤 우연히 고모의 통화 내용을 엿듣게 되면서 나는 온몸의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고모는 내가 없는 틈을 타 유언장의 효력을 입증해줄 증인들과의 만남을 은밀하게 추진하고 있었다. 변호사와 공증인, 그리고 할머니의 지인이라 주장하는 낯선 사람들까지 한자리에 모으면서 정작 할머니를 평생 모셔온 유일한 직계비속인 나에게는 단 한마디의 귀띔도 없었다. 나를 완전히 배제한 채 모든 재산을 독차지하려는 완벽한 각본이었다. 이대로 가만히 당하고 있을 수는 없었다. 고모가 꾸민 조작의 틈새를 찾아야 했다. 나는 유언장이 작성되었다고 적힌 시기를 떠올리며 할머니가 생전에 오랜 기간 입원해 치료를 받으셨던 병원으로 향했다. 당시 할머니의 의식 상태나 거동 능력을 증명할 수 있다면 그 유언장이 가짜라는 것을 밝혀낼 수 있을 터였다. 병원 원무과에 도착해 할머니의 진료 기록과 입퇴원 내역을 요청했다. 직원이 컴퓨터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보더니 고개를 갸우뚱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환자분 보호자분 맞으시죠? 이상하네요. 할머니께서 돌아가시기 불과 몇 주 전에 다른 보호자분이 오셔서 갑자기 퇴원 수속을 밟으셨던 기록이 있어요. 상태가 많이 위독하셔서 계속 치료를 받으셔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무리하게 병원을 옮기겠다고 하시면서 데려가셨네요. 직원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다. 몇 주 전이라면 내가 지방 출장을 가 있어 주말에만 할머니를 뵈러 오던 시기였다. 고모는 할머니의 임종이 가까워지자 나 몰래 병원에서 할머니를 강제로 퇴원시켜 어딘가로 빼돌렸던 것이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고모가 할머니를 데리고 간 그 밀실 같은 곳에서 대체 무슨 짓을 벌인 걸까? 차가운 공포가 온몸을 감쌌다. 고모가 서둘러 감춰버린 그 유언장과 할머니의 유품들. 집에 돌아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는 집 문서와 통장들을 떠올리자 머릿속이 차갑게 식어내렸다. 평생을 정직하게 살아오신 할머니가 10년 넘게 연락 한 통 없던 고모에게 건물과 모든 재산을 넘긴다는 게 과연 앞뒤가 맞는 일일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정상이 아니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 의식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를 받았거나 아니면 유언장 자체가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의심이 들이쳤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는 없었다. 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곧바로 행동 개시를 위해 밖으로 나갔다. 우선 할머니가 평소 법률 자문을 구하셨다던 동네 법률사무소로 향했다. 변호사 사무실의 무거운 문을 열고 들어가 할머니의 이름을 대자 사무장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민우 씨 맞죠?
안 그래도 할머니 소식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혹시 고모님이라는 분이랑은 얘기가 잘 끝났나요? 돌아가시기 한 달 전쯤부터 고모분이 혼자 몇 번이나 찾아오셔서 할머니 재산 상속 문제며 유언장 공증 절차에 대해 이것저것 꼬치꼬치 캐묻고 가셨거든요. 저희는 직계가족인 민우 씨도 당연히 알고 계신 줄 알았는데 사무장의 말은 내 심장을 쿵 내려앉게 만들었다. 고모는 이미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전부터 치밀하게 준비를 해왔던 것이다. 나는 곧장 할머니의 상가 건물 주변으로 향했다. 할머니와 수십 년을 함께 지낸 이웃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였다. 항상 인자하게 인사를 건네주시던 1층 세탁소 아저씨는 내 손을 꽉 잡으며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민우야, 고생이 많다. 근데 내가 이건 꼭 말해줘야 할 것 같아서 할머니 병세 깊어지셨을 때 있잖아. 그때 그 고모라는 사람이 매일같이 건물에 드나들었어. 근데 행동이 여간 이상한 게 아니었단다. 주변을 엄청 두리번거리면서 누구 눈치 보는 사람처럼 굴더라고. 하루는 할머니 방에서 고모가 빽빽 소리를 지르는 걸 들었어. 도장 어디 뒀냐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할머니를 막 다그치는데 내가 들어가 보려다가 남의 집 가정사라 참았거든. 그게 아직도 마음에 걸리네. 옆에 있던 과일 가게 아주머니도 맞장구를 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맞아. 그리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3일 전쯤인가? 고모가 어떤 낯선 남자들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쓱 들어가는 걸 내가 똑똑히 봤어.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었는데 할머니 정신도 가물가물하신 와중에 뭔 종이를 들이밀고 서명하라고 난리를 치는 것 같더라고. 아주 무서운 표정들이었어. 이웃들의 증언을 들을수록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고모는 돈 앞에서는 혈육이고 뭐고 없는 그야말로 탐욕으로 가득 찬 괴물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며 뒤에서 덫을 놓고 있었던 것이다. 이성적이고 차분하게 대처하려 노력했지만 손끝이 분노로 가늘게 떨려왔다. 터질 것 같은 가슴을 진정시키며 터덜터덜 자취방으로 돌아왔다. 책상 앞에 앉아 고모가 강제로 회의를 끝내고 유언장을 집어넣기 직전 내가 휴대폰으로 간신히 찍어두었던 유언장 사진을 다시 켰다. 화질이 조금 흐릿했지만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최대한 확대해가며 꼼꼼히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작성한 게 맞는지 필체를 확인하던 그때 유언장 맨 아래 찍힌 할머니의 인감도장 자국에 시선이 멈췄다. 순간 척추를 타고 서늘한 전율이 흘렀다. 두 눈을 의심하며 사진을 더 크게 확대했다. 도장에 새겨진 한자의 모양이 무언가 이상했다. 자세히 보니 글자의 좌우가 완전히 반대로 뒤집혀 찍혀 있었다. 평생 동안 서예를 취미로 삼으시며 문자와 도장의 구조에 누구보다 엄격하셨던 할머니였다. 도장을 거꾸로 새기거나 위조된 야매 도장을 구분하지 못하실 분이 결코 아니었다. 이건 할머니의 도장이 아니었다. 누군가 다급하게 위조 도장을 파서 찍다가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른 것이 분명했다. 고모가 숨기고 있는 추악한 비밀의 실체가 마침내 전말을 드러내는 순간이었다. 법률사무소와 동네 사람들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내 머릿속은 온통 복잡한 의문들로 가득 차 있었다. 고모의 의심스러운 행적들을 전해 들으니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다. 나는 곧장 할머니의 주거래 은행과 법원 등기소로 향했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이 불어오는 은행 창구에 앉아 할머니의 대리인 자격으로 최근 몇 달간의 금융거래 내역서를 요청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고객님. 행원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유난히도 크게 들렸다. 탁, 탁, 탁. 마침내 프린터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종이를 뱉어내기 시작했고 내 손에 쥐어진 내역서를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할머니가 평생을 아끼고 아껴서 모은 예금 계좌의 잔액이 정확히 0원이었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 단 며칠 사이에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전부 다른 계좌로 분할 이체되어 있었다. 출금된 날짜를 보니 할머니가 병상에서 의식조차 희미해져 가던 바로 그 시기였다. 손이 부르르 떨렸다. 돈 앞에서는 혈육이고 뭐고 다 버린다는 말이 정말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고모는 할머니의 마지막 순간을 슬퍼하기는커녕 숨이 끊어지기도 전에 할머니의 재산을 통째로 빼돌린 것이다. 이럴 수는 없어.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이럴 수가 있지? 가슴속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는 가까스로 이성을 붙잡았다. 아직 확인해야 할 게 하나 더 남아 있었다.
나는 곧바로 등기소로 발걸음을 옮겨 할머니의 유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상가 건물의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았다. 고모의 성격상 건물까지 가만두지 않았을 게 뻔했다. 마른 침을 삼키며 서류를 한 줄 한 줄 내려가던 내 눈에 예상치 못한 사실이 들어왔다. 상가 건물의 소유권은 아직 고모에게 완전히 넘어가지 않은 상태였다. 고모가 서둘러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긴 했으나 몇 가지 필수적인 법적 서류가 누락되었거나 도장의 진위 여부가 불분명하여 등기소 측에서 보정명령을 내린 상태였다. 즉, 절차가 완전히 묶여 있다는 뜻이었다. 욕심에 눈이 멀어 급하게 서류를 조작하다가 결국 꼬리가 밟힌 모양이었다. 아직 기회는 있었다. 고모가 완벽하게 건물을 가로채기 전에 이 악행을 막아야 했다. 나는 은행에서 받아온 추가 서류들과 할머니의 다른 통장 내역들을 하나씩 대조하며 고모의 횡령 증거를 더 확실하게 포착하기 위해 조용한 카페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빽빽한 숫자들을 노려보며 고모가 돈을 빼돌린 구체적인 경로를 추적하던 바로 그 순간 내 스마트폰이 요란하게 울렸다. 화면에는 방금 전 방문했던 은행의 번호가 떠 있었다. 초조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자 아까 내 서류를 확인해 주었던 은행 직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민우 씨 계시죠? 아까 요청하셨던 내역 외에 추가로 확인된 사항이 있어서 급히 연락드렸습니다. 할머니 명의로 된 서류들을 재검토하던 중에 발견했는데요.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불과 이틀 전, 이 상가 건물을 담보로 한 거액의 주택담보대출이 실행된 기록이 확인되었습니다. 대출 금액이 워낙 커서 저희 쪽에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뚝,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예금을 전부 빼돌린 것도 모자라 할머니의 이름으로 건물을 담보 잡아 엄청난 빚까지 내어 밀어넣었다니. 고모의 탐욕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깊은 늪이었다.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평생이 담긴 통장이 하루아침에 텅 비어버린 그 서늘한 진실을 마주한 순간 제 안에서 이성적으로 버티고 있던 무언가가 단단히 끊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은행과 등기소에서 밤새 피눈물을 흘리며 받아온 거래, 내역서와 조작의 흔적이 역력한 서류들을 손에 꽉 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지는 소리가 마치 제 가슴이 찢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한 걸음에 고모가 머물고 있는 오피스텔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내내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고 초인종을 누르는 제 손끝은 분노와 배신감으로 가르르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나온 고모는 집안에서 아주 평온하게 허브차를 마시고 있더군요. 은은하게 풍기는 찻향이 오히려 제 속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자기가 저지른 짓이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지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거실 안쪽으로 걸어 들어가 탁자 위에 들고 있던 서류들을 거칠게 내던졌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서류들이 사방으로 흐트러졌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고모? 설명해봐요. 할머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에 계실 때 그 거액의 통장 잔고가 왜 고모 계좌로 다 빠져나갔냐고요. 그리고 여기 이 계약서에 찍힌 할머니 인감도장 똑바로 보세요. 도장이 거꾸로 찍혀 있잖아요. 할머니는 평생 당신 도장만큼은 글자가 바르게 서야 복이 들어온다면서 서류에 찍을 때마다 몇 번씩 확인하시던 분이에요. 눈도 제대로 못 뜨시는 할머니 손을 억지로 잡아 끌어서 고모가 강제로 찍은 거 맞죠? 할머니 정신이 온전치 못할 때 재산 다 가로챈 거잖아요. 제 서슬 퍼런 추궁에 고모의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졌습니다. 차를 마시려던 고모의 찻잔이 덜덜 떨리며 받침대에 부딪혀 챙그랑거리는 날카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고모의 눈동자가 갈 곳을 잃고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역시 제 예상이 맞았던 겁니다. 하지만 고모의 그 짧은 호흡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고모는 이내 들고 있던 찻잔을 탁자에 신경질적으로 내려놓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제 얼굴 앞까지 다가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지금 어디서 대고 감히 눈을 똑바로 뜨고 고모한테 대드는 거냐? 뭐? 가로채? 내가 내 어머니 재산 지키려고 한 일을 두고 어디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사람을 사기꾼 취급을 해. 너 지금 나 무고하는 거지? 이 어린 놈이 법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는구나.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는 고모의 목소리가 좁은 오피스텔 안을 찢어질 듯이 울렸습니다. 고모는 가슴을 쾅쾅 치며 억울해 죽겠다는 듯 얄미운 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너처럼 세상 물정 모르고 돈 관리도 못하는 어린 놈한테
어머니가 어떻게 그 큰돈과 건물을 믿고 맡기겠니? 어머니가 병상에서 정신 맑으실 때 나한테 직접 말씀하셨어. 민우 저 녀석은 아직 어려서 사기당하기 딱 좋으니 고모인 내가 재산 맡아서 관리하고 나중에 챙겨주라고 어머니가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제발 가져가라고 자진해서 넘겨주신 건데 네가 무슨 권리로 와서 행패야? 어디서 굴러들어온 의심을 나한테 들이대 할머니의 이름을 입에 담으며 거짓말을 늘어놓는 고모의 뻔뻔한 입술을 보며 제 머릿속은 하얗게 타들어갔습니다. 자진해서 넘겨줬다고요? 평생 저만 바라보고 제 뒷바라지만 하셨던 할머니가 제 미래를 걱정해서 10년이 넘도록 연락 한 통 없던 고모에게 모든 재산을 바쳤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고모의 탐욕스러운 눈빛과 악에 바친 악바리 목소리 너머로 오직 돈에 미친 괴물의 형상만이 보였습니다. 저는 주먹을 너무 세게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 들어갈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화를 내며 날뛰면 오히려 고모의 페이스에 말려드는 것이라는 이성적인 판단이 섰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들끓는 감정을 차갑게 가라앉혔습니다. 그리고 한 발자국 더 다가가 고모의 눈을 매섭게 쏘아보았습니다. 그렇게 당당하시다면 숨기실 것도 없겠네요. 저 지금 당장 이 서류들 전부 다 들고 경찰서로 갈 겁니다. 할머니 인감도장 영날인 된 부분에 대해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하고 국과수에 필적 감정이랑 도장 앞날 감정까지 싹 다 신청할 거예요. 서류가 위조된 건지 할머니가 강압적인 상태에서 도장을 찍힌 건지 과학적으로 전부 다 밝혀낼 테니까 법대로 준비나 하세요. 제 입에서 경찰과 국과수 감정이라는 단어가 나오자 고모의 기세가 한순간에 꺾일 줄 알았습니다. 죄를 지은 자라면 당연히 두려워하고 멈칫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예상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모의 거친 숨소리가 뚝 멈췄습니다. 오피스텔 안에는 기괴할 정도로 차가운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고모의 입꼬리가 귀에 걸릴 듯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열하고도 잔인한 웃음이었습니다. 두 눈에는 조금 전의 당황스러움은 씻은 듯이 사라지고 알 수 없는 섬뜩한 자신감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모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응시하며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드는 나지막하고 대담한 목소리로 뱉어냈습니다. 경찰? 국과수? 그래, 어디 한번 마음대로 해봐. 네가 알아낼 수 있는 게 과연 단 하나라도 있을까? 신고할 수 있으면 지금 당장 해보라고, 민우야. 오히려 저를 도발하며 확신에 찬 비웃음을 날리는 고모의 그 잔혹한 미소 앞에서 저는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듯한 소름과 함께 제가 감당할 수 없을지도 모르는 거대한 불안감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고모의 뻔뻔한 태도를 마주한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차갑게 내려앉았다. 고모는 나를 철없는 조카 취급하며 소리를 질렀지만 그 떨리는 눈동자까지 숨기지는 못했다. 더 이상 말로 해결할 단계는 지났다. 나는 그 길로 법조계에 있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법원에 유언장 검인 신청을 내고 필적 및 인형 도장 자국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했다. 할머니가 남기신 마지막 흔적마저 저 더러운 탐욕에 더럽혀지게 둘 수는 없었다. 감정 결과가 나오기까지 걸린 몇 주 동안 나는 매일 밤을 하얗게 지새웠다. 심장이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 같았고 밥을 삼키려 해도 목구멍이 턱턱 막혔다. 마침내 감정서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단숨에 달려갔다. 서류를 받아든 내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결과를 확인한 순간 나는 온몸의 피가 역류하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도장은 할머니의 진짜 인감도장이 맞습니다. 하지만 조사관의 말 뒤에 이어진 내용은 잔인했다. 도장의 진위 여부가 문제가 아니었다. 감정 결과, 유언장에 도장이 찍힌 시점이 결정적인 단서였다. 도장이 날인된 그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은 할머니가 폐렴 악화로 인해 중환자실 내에서도 외부인 출입이 엄격히 통제된 특수격리치료실에 계셨던 바로 그 시기였다. 당시 할머니는 의식이 불분명해 산소호흡기에 의존하고 계셨고 혼자서는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상태였다. 그런 분이 자발적으로 유언장에 도장을 찍고 서명을 했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이것은 명백한 강요이자 위조였다. 나는 곧바로 병원 내부 사정에 밝은 브로커와 원무과 직원을 통해 당시 격리실의 출입 기록과 의료진의 동선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숨겨진 추악한 진실의 전말을 알아냈다. 고모는 할머니가 약물 투여로 인해 정신이 반쯤 나간 채 혼미해져 있던 그 짧은 틈을 노렸다.
격리실이라는 밀폐된 공간에서 고모는 할머니의 힘없는 손가락을 억지로 쥐고 인감도장을 찍게 만든 것이었다. 돈 앞에서는 천륜도, 혈육의 고통도 안중에 없는 고모의 잔인함에 소름이 끼쳤다. 이가 갈리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어떻게 인간의 탈을 쓰고 누워 계신 어머니 같은 분에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을까? 하지만 내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머릿속을 스치는 거대한 의문이 있었다. 아무리 고모라 해도 면회가 절대 금지된 중환자실 특수격리실을 어떻게 그렇게 자유롭게 드나들며 이런 짓을 꾸밀 수 있었을까? 병원 내부에 강력한 조력자가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언장 작성 당시 고모에게 격리실 문을 열어주고 알리바이를 만들어준 책임 의사가 누구인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병원 전산 기록과 당시 결재권자의 명단을 내려갔다. 그리고 주치의이자 해당 과의 총책임자 이름을 확인한 순간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눈앞이 새하얗게 변하며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서류에 선명하게 적힌 이름. 그것은 고모와 결탁해 할머니를 사지로 몰아넣고 유언장을 조작하도록 도운 주동자가 다름 아닌 내가 세상에서 가장 믿었던 인물이자 할머니의 건강을 온전히 맡기며 우리 할머니 좀 잘 부탁한다고 수없이 손을 맞잡았던 나의 가장 오래된 고향 친구 민석이었다는 사실이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명백한 증거를 손에 쥔 나는 드디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다. 고모의 추악한 범죄 행각이 담긴 감정 결과서를 들고 친척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큰 댁으로 향했다. 할머니를 진심으로 아끼던 일가 친척들이라면 고모가 의사까지 매수해 병상에서 정신이 혼미한 할머니의 도장을 훔쳐 찍었다는 이 끔찍한 사실에 분노하고 내 편에 서줄 것이라 굳게 믿었다. 하지만 큰 댁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나를 맞이한 것은 싸늘하다 못해 얼어붙을 것 같은 공기였다. 거실에는 이미 고모를 비롯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등 집안의 어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내가 서류 봉투를 꺼내기도 전에 고모는 미리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며 흐느끼는 연기를 하고 있었다. 민우야, 내가 어떻게 우리 가문에 이런 짓을 할 수가 있니? 할머니가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그놈의 돈 때문에 고모를 범죄자로 몰아세워? 네가 할머니 밑에서 자라면서 배운 게 겨우 이거야? 고모의 목소리는 슬픔에 가득 찬 듯 했지만 눈빛은 승리감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어안이 벙벙해진 내게 큰아버지가 무서운 기세로 호통을 쳤다. 민우, 너 이 자식 당장 무릎 꿇지 못해. 고모가 너를 생각해서 할머니 장례식부터 모든 일을 도맡아 처리해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어디서 감히 법인이 고소니 하면서 집안 망신을 시키고 다녀. 큰아버지, 그게 아닙니다. 제 말을 좀 들어보세요. 이 서류를 보세요. 고모가 할머니께서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불분명할 때 의사랑 짜고 강제로 도장을 찍은 겁니다. 할머니 은행 잔고도 전부 빼돌렸다고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필적감정 결과서와 병원 기록을 내밀었다. 하지만 친척들 중 누구도 그 서류를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미 고모는 내가 도착하기 전 일가 친척들을 찾아다니며 내가 돈에 눈이 멀어 할머니의 유산을 독차지하려고 고모를 모함하고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려 놓은 상태였다. 평소 연락도 잘 안 하던 고모가 왜 장례식 때부터 그렇게 살갑게 굴었는지, 왜 친척들을 따로 만나 밥을 샀는지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작은아버지가 서류를 내 손에서 낚아채더니 그대로 바닥에 던져버렸다. 시끄럽다. 네가 대학 등록금이랑 생활비 때문에 눈이 뒤집혀서 고모를 협박하고 있다는 얘기 다 들었다. 혈육끼리 법정 싸움을 벌여서 온 동네에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는 거냐? 할머니가 하늘에서 너를 보면 참 잘했다고 칭찬하시겠다. 어떻게 진실은 보지 않으시고 고모 말만 믿으시는 겁니까? 할머니가 어떻게 돌봐주신 저인데 제가 왜 돈 때문에 이러겠습니까?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려는 것뿐입니다. 내 목소리는 억울함과 분노로 찢어질 듯 갈라졌지만 방 안의 그 누구도 내 진심을 들어주지 않았다. 도리어 사방에서 날카로운 손가락질과 비난이 쏟아졌다. 당장 그 말도 안 되는 소송 취하해라. 안 그러면 우리 집안 족보에서 네 이름 석자를 파버릴 줄 알아라. 키워준 은혜도 모르는 불효자식 같으니라고.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 고모는 친척들 뒤에 숨어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나를 비웃고 있었다. 피를 나눈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진실 앞에서는 눈을 감고 오직 집안의 체면과 고모의 교활한 거짓말에 놀아나
나를 파렴치한 범죄자로 몰아세우는 현실에 숨이 막혔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배신감과 지독한 무력감이 온몸을 덮쳤다. 차가운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으며 나는 결국 그 자리를 도망치듯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 세상에 나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기분으로 할머니와 함께 살던 낡은 집으로 돌아왔다. 사방이 어두컴컴한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눈물을 흘릴 기운도 없이 멍하니 벽에 걸린 할머니의 사진만 바라보았다. 고모의 치밀한 이간질로 인해 나는 순식간에 온 친척들에게 버림받은 왕따가 되어 있었다. 앞으로 이 외로운 싸움을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눈앞이 캄캄했다. 그때 거실 테이블 위에 놓인 핸드폰이 거칠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모르는 번호가 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엄습하는 가운데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이민우 씨 되십니까?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입니다. 현재 거주 중인 주택에 대한 부동산 인도 명령 및 퇴거 통지서가 발부되었습니다. 본 건물은 현재 고모분의 합법적인 소유로 등기가 완료되었으므로 일주일 내로 짐을 비우고 즉시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응 시 강제 집행이 진행됩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딱딱하고 기계적인 목소리가 내 귀를 찢는 듯 했다. 고모가 기어이 내가 발을 붙이고 있는 이 마지막 보금자리마저 빼앗아 나를 길거리로 내쫓으려 하고 있었다.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이 차가웠다. 내 맞은편에 앉은 고모는 화려한 정장 차림의 승리를 확신하는 듯한 거만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 옆으로는 고모가 거액을 들여 선임한 대형 로펌의 인류 변호사들이 서류 뭉치를 가득 쌓아둔 채 나를 비웃듯 바라보고 있었다. 친척들마저 모두 나를 돈에 미친 불효자라 손가락질하며 고모의 편에 섰기에 이 넓은 법정에서 내 편은 오직 내 곁을 지켜주는 변호사 한 명뿐이었다. 외롭고 두려웠지만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었다. 할머니의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오늘뿐이었으니까. 재판이 시작되자마자 고모 측 변호사가 기세를 잡고 나섰다. 그들은 할머니가 생전에 직접 서명하고 도장을 찍었다는 유언장과 함께 당시 할머니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돈에 매수된 그 의사는 법정에 출석해 유언장 작성 당시 할머니가 아주 또렷한 정신으로 고모에게 모든 재산을 넘기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거짓 증언을 늘어놓았다. 법정 안이 고모 측에 유리하게 흘러가자 고모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훔치는 신용을 하며 가짜 눈물을 흘렸다. 판사님, 저 철없는 조카 녀석이 눈이 멀어 할머니의 마지막 유지를 더럽히고 있습니다. 그 가식적인 목소리에 주먹이 부르르 떨렸다. 하지만 나는 심호흡을 하며 차분하게 이성을 되찾았다. 드디어 내 발언 기회가 왔을 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판사님을 정면으로 응시했다. 재판장님, 방금 고모 측이 제출한 유언장은 위조된 것입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저희 할머니의 강요된 상태에서 작성된 서류입니다. 법정 안이 술렁이기 시작했다. 나는 미리 준비해온 대형 화면에 할머니가 평소에 쓰시던 붓글씨 작품들과 문제의 유언장 사진을 나란히 띄웠다. 저희 할머니는 평생 서예를 하셨던 분입니다. 글씨를 쓰실 때 항상 낙관이나 도장을 바르고 곧게 찍는 것을 목숨처럼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그것이 서예가로서의 자존심이셨으니까요. 하지만 여기 유언장에 찍힌 인감도장을 보십시오. 도장이 완벽하게 거꾸로 뒤집혀 찍혀 있습니다. 평생 도장을 똑바로 찍던 분이 생사의 기로에서 전 재산을 넘기는 가장 중요한 서류에 도장을 거꾸로 찍으셨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고모의 얼굴에서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나는 멈추지 않고 말을 이어갔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당시 할머니는 고모와 의사의 협박 속에서 저에게 보내는 마지막 구조 신호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온전한 정신이 아니거나 억압받는 상태에서 이 서류가 작성되고 있음을 알리기 위해 평생 해오신 습관을 깨고 일부러 도장을 뒤집어 찍으신 겁니다. 내 단호하고 논리적인 분석에 고모 측 변호사들이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서로 속삭이기 시작했다. 늘 당당하던 고모의 눈동자도 거칠게 흔들렸다. 판사님 역시 흥미로운 듯 서류와 화면을 번갈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안의 공기가 서서히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피부로 느껴졌다. 고모는 다급하게 변호사의 옷자락을 붙잡으며 땀을 흘렸다. 바로 그 순간 내 옆에 있던 우리 변호사님이 빙그레 웃으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리고는 가방에서 낡은 스마트폰 하나를 꺼내들었다. 재판장님, 방금 피고 측이 제출한 의사의 소견서가 얼마나 터무니없는 거짓말인지
그리고 당시 병실에서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증명할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겠습니다. 피고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망인의 옛날 휴대폰에서 최근 극적으로 복구해낸 녹음 파일입니다. 그 말과 동시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정막에 휩싸였고 고모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하얗게 질려가기 시작했다. 법정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이 차가웠다. 고모는 대형 로펌 변호사들 등 뒤에 거느린 채 마치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거만한 미소를 지으며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변질된 그 의사 역시 안경을 치켜 올리며 위조된 서류들을 완벽한 증거랍쑤시고 제출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나에게 할 말이 있냐고 물었을 때 나는 깊은 숨을 내쉬며 주머니 속에 작은 녹음기를 꺼냈다. 재판장님, 마지막으로 고인이 되신 저희 할머니의 생전 마지막 목소리가 담긴 음성 파일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이 안에는 고모가 주장하는 자발적인 유산 상속의 잔인한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 내에 있는 대형 스피커를 통해 재생된 소리는 충격 그 자체였다. 치익거리는 소음 사이로 들려오는 것은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할머니의 거친 호흡 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울려 퍼지는 고모의 날카로운 맹수 같은 목소리였다. 엄마, 빨리 여기다 도장 찍어. 어차피 민우 그 어린 것한테 이 건물 줘봤자 아무것도 못해. 내가 관리하겠다는데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 빨리 찍으라고. 싫어, 안 돼. 우리 민우 줘야 해. 할머니의 목소리는 너무나도 약했고 억울함과 슬픔에 겨워 꺼져가고 있었다. 억지로 손가락을 붙잡혀 인감도장을 찍히는 순간 할머니의 짧은 비명과 함께 목이 메어 터져나오는 처절한 울음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그 순간 법정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고모의 얼굴은 핏기를 잃고 새하얗게 질려갔다. 옆에 있던 의사는 손을 벌벌 떨며 시선을 피하기 바빴다. 결정적인 대반전이자 탐욕에 눈이 먼 이들에게 날리는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결국 법정은 고모와 의사가 공모하여 사문서를 위조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사기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고모와 의사에게 실형 선고와 함께 법정 구속이라는 무거운 처벌이 내려졌다. 정의는 마침내 실현되었고 고모는 수갑이 채여 끌려나가면서도 나를 향해 악을 쓰며 저주를 퍼부었다. 하지만 내 귀에는 그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며칠 뒤 나는 할머니가 평생을 일궈오신 상가 건물 앞에 홀로 섰다. 차가운 바람이 내 뺨을 스쳤고 손에 든 할머니의 낡은 유품인 거친 모직 목도리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이 건물은 지켜냈지만 돈 때문에 혈육을 벌인 고모와 나를 비난했던 친척들의 차가운 시선은 내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겼다. 이제 겨우 첫걸음을 뗐을 뿐이다. 과연 돈 때문에 무참히 짓밟힌 가족이라는 이름의 이 깊은 상처가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온전히 치유될 수 있을까?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지루하고 험난한 법적 상속 절차 속에서 나는 할머니가 그 거꾸로 찍힌 도장을 통해 나에게 눈물로 전달하려 했던 마지막 진짜 유언과 뜻을 흔들림 없이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까? 불안하고도 무거운 미래가 내 앞에 안개처럼 짙게 깔려 있었다.